정말 대단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택도 없는 소리고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런 거래를 누가 해요, 솔직히. 이제 고위 검사일수록 검찰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니 미쳤습니까? 그 얘기를 검사들을 뭘 믿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치기를 당하려고.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일련의 빌드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사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이상해요. 그리고 김어준 씨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아님 말고 해요. 근데 왜 저 비정상적인 영향력에 계속 의존해가지고 뭘 하려고 거기에 줄 서고 인사하라면 일어나가지고 절하고 이러냔 말이에요. 말을 무서워서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게 당이 변화할 가능성이 없어요.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2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공소 취소 거래설 이 논란이 계속해서 지금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큰 사안이기도 하고 제기됐던 의혹 자체가 너무나 믿기 어려운, 또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각 시사 채널들마다 뉴스 프로그램마다 다 지금 팩트 체크들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들 오늘 한번 제대로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다녀오셨죠?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딜 다녀와요, 제가? 아니 여기 진원지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요? 예.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김용남입니다. 네. 혹시 좀 새로 들으신 내용 좀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었죠? 특별한 거 없는데 이제 공소청 검사에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되냐 아니면 네. 보안 수사 요구권만 줘야 되느냐 거의 1대4로 저는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제 했고 정부 입장인 거고. 네.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 홍사훈 기자가 본인이 탄핵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근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그 이른바 거래설이 그만큼 근거가 없다. 근거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하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쨌든 그 단어를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네. 그 부적절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 그 방송 듣다가 놀라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호김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또 최윤경 기자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하긴 해야죠. 네. 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이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요거 이제 논란이 된 발언하고 정성호 장관 입장까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공소 취소해줘라.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각 연결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또 부적절한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든가 특정 사건에 관련해 갖고 장관이 공소 취소해라 말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요. 저는 이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거래를 시도했다고 강력하게 의심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아마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장인수 기자가 뭔가를 더 밝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여기 또 이제 언급된 사람들이 검사장급 검사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에게 네. 한 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 네. 명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어제 JTBC가 검사장들에게 쭉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두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이제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은 본인이 정성호 장관과
오간 그 문자까지 공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은 검찰의 변화와 반성 같은 언론적 당부만 했고 공소 취소 같은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다른 검사장들도 기사 보고 처음 알았다. 차장 검사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제 그런 입장들을 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어떻게 이게 취재가 됐는지 뭐 구체적인 뭐 제보자를 얘기해 주지는 않더라도 혹은 뭐 가리키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정도는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김어준 씨가 뭐 이야기를 좀 하긴 했군요. 네, 이제 앞서 비판이 2개가 나왔는데 네. 보도에 대해서는 최소한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밝히고 그에 대한 반론은 같이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니까 보도가 완결성을 갖지 못했다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김어준 씨가 이걸 알면서 안 친 의도가 무엇이냐 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2개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맞는 대답은 아니었고 약간 피해간 것도 있지만 김어준 씨가 오늘 설명을 했어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게 누군지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저한테도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자들은 그런 제보 소스를 안 밝힙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동네 프로의 세계는 그래요. 닉슨 대통령 사퇴하게 만든 딥스롯이 누군지 밝혀진 게 33년 후에 밝혀졌어요. 그리고 뭐 장인수 기자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출연시킨 거 아니냐 이런 묻는 사람도 저한테 있고 그러는데 이 색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기자는 자기 특종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미리. 자기 패를 까고 테이블에 앉는 카드 플레이어가 있어요. 네. 특종을 진행자는 알 수가 없다. 이 프로의 세계가 그렇다. 그리고 제보자는 당연히 말할 수 없다. 그럼 제보자를 꼭 말하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이죠. 그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튼 자기는 몰랐다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장윤수 기자가 더 부담이 좀 커지나 싶기는 한데 혹시 요 상황 아침에 그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괜찮았나요? 현장 분위기야 뭐 나쁘지 않아요?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도 같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공소청법 그 안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그냥 장인수 기자가 본인이 미리 사전 논의 없이 빵 터트린 거다. 터트린 거다. 뭐 그런 취지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이문정 검사장은 전혀 번지수가 틀렸고, 그러니까 정말 이 소위 거래를 하려면 네. 결정권을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검 차장은 저도 누군지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사람이 대검 차장인데 대검 차장하고 뭐 한다고 해서 밑에 이게 그 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거고 네. 2사람하고 동시에 얘기를 해야 돼요. 서울중앙검사장, 네. 수원검사장. 그러니까 제 기억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없어요. 대통령 네. 관련해서. 그래서 이문정 검사장은 거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두 군데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정말 대단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장윤수 기자의 그 주장이 예. 보안 수사권을 인정해 줄 테니 공소 취소 해라. 뭐 이런 취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서울중앙검사장이든 수원검사장이든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본인들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조만간에 그러면 공소청의 뭐 검찰총장, 네. 그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어도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헌법 높으니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네, 헌법 있던데요. 때문에. 네. 그러면 야, 너 검찰총장 시켜줄게. 공소 취소해라. 이게 거래의 대가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게 서울중앙지검 한 군데서만 기소했으면 그렇다고 쳐. 네. 2군데야. 그러면 2군데 다 공소 취소를 하면 누굴 먼저 시켜줄 거야 이거를. 순서를. 그러면 먼저 하고 나중에 2년 후에 너 해라. 2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래가 성립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예. 보안 수사권 인정해 줄 테니까 공소 취소해.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 그건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자기가 온갖 리스크는 자기 혼자 짊어지고 대가로는 공소청 전체 보안 수사권 그런 거래를 누가 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뭐 장인수 기자의 뭐 뉘앙스는 그런 거였는데 검사장급들, 하여튼 고위 검사들이 이제 그 사이에서 이미 말이 많이 퍼졌고 뭐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정도 뭐 그런 거래를 시도한 거 아닌가? 고위 검사일수록 검찰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 본인 나갈 거라?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지. 검찰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검사는 초임 검사야. 앞으로 자기가 검사 생활을 오래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그렇긴 하겠네요. 네, 그건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게 팩트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다수의 고위 검사들하고 얘기한다? 바보가 아니라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이거는 1대1로 만나서 정말 은밀하게 얘기를 나눠도 혹시 이 뭐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걸 다수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 저는 현실성이 너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현실에 근거한 취재의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저런 얘기를 그럼 아예 꾸며냈을까? 장인수 씨가. 이 가능성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검찰 어디에선가 그것도 뭐 고위검사장일지 아니면 뭐 검찰 어디에선가 민주당 내에서 공취모도 만들어지고 당의 공식 조직으로 그런 거를 수용하고 하니까 저거 봐라 우리랑 일정하게 거래를 좀 하자는 얘기 아닌가? 라는 소문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낚아서 장인수 씨가 네. 이제 취재를 합시고 보도를 합시고 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건 뭐 추정입니다. 뭐 그거라면 개연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법무부 장관이 혹은 법무부의 차관이 됐든 아니면 어떤 고위공직자가 아니 미쳤습니까? 그 얘기를 검사들을 뭘 믿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되치기를 당하려고. 네.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너무 자신 있게 여기까지는 팩트다. 고위공직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예. 얘기했다.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여러 차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걸 본인한테 제보해준 취재원은 못 밝히더라도 그 고위공직자가 누군지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그 고위공직자에게 확인 취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게 이제 ABC잖아요. 다 네. 여기 뭐 보도 언론사 출신이시고 하니까는. 근데 장인수 씨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검찰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고 다른 언론사들이 확인해서 보도를 했는데 다른 언론사들도 검찰 누구한테 확인했는지 얘기 안 하더라. 이렇게 거꾸로 또 시비를 걸어요. 이게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취약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네. 오히려 역공을 하면서 논점 흐리기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이제 기자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유튜버예요. 전직 기자일 뿐이고 어디 소속돼 있는 기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스킹을 받지 않는 기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보도하는 기자여서 그걸 자꾸 기자라고 전제하고서 취재 윤리나 보도 윤리를 얘기하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김어준 씨가 저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빠져나가는 거는 저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김어준 씨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네. 다른 건 현직 대통령 그것도 진영 내부의 이 매체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 개혁안의 이견을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정부안을 그 저격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음모론까지 버티렸다는 게 저게 이제 정부 안에다가 색깔을 칠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더러운 안이다 저 안은. 왜 그러는 거래의 거예요? 산물이다. 예. 모르겠어요. 검찰 개혁이 이 정권의 깃발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검찰에 대한 복수심이 지나쳐서 그런 건지 검찰 개혁이 나머지 모든 개혁을 압도하는 초메가 개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 사람들을 일컬어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근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외연상 보기에는 김어준 TV를 포함해서 일단 그 공소 취소와 관련한 소위 거래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아니다. 대통령 빼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수습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역풍이 좀 세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예. 지금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팩트 파인딩은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장인수 기자가
단지 소설을 쓴 것이냐, 아니면 검찰의 농간에 넘어간 것이냐, 그 다음에 고위 관계자는 누구냐는 밝혀지는 것이 아마 지금 정부나 대통령도 정말 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허위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엄청난 혼선과 전쟁 상황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지금 문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그런데다가 지금 또 이미 말씀이 나왔지만 공치모라든지 네. 김성태 녹취록이라든지 마치도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일련의 빌드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사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장인수 기자가 그 소위 고위 관계자가 나는 내가 하는 얘기가 거의 대통령이 하는 얘기나 같고 나는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한다 그랬던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가까운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유언비어 갖고 궤변이라 아예 상대를 안 한다라는 식의 이 소극적 분위기는 원래 민주당답지 않아요. 민주당은 그것보다 별로 아닌 것도 막 이만큼 드라마타이즈 해가지고 뭔가 그 문제를 확대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상해요.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거나 좀 허무맹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해결하는 방식이 그러면 사실은 무엇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그것마저도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민주당하고 청와대가 당연히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덮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만 그 전에 그 장인수 기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인수 기자가 만약에 이렇게 취재해서 이런 내용을 보도할 정도면 다수의 검사들에게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장인수 기자한테 먼저 갔겠냐. 예를 들면 이 정부에 굉장히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조선일보든 뭐 이런 데 먼저 가지 않겠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다수의 검사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상자는 딱 2명밖에 없어요. 서울중앙검사장, 수원검사장 딱 둘이야.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공소 네.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둘하고 얘기를 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명도 아니라 둘이라서 거래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이거죠. 네. 네, 일단 여기 김어준 씨 이야기도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동네 프로의 세계는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자들은 소스를 안 밝힙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질문은 대부분의 질문은 소스를 밝히라는 것이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그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가를 기본적으로 넣는 것이 보도의 기본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뭐 장인수 기자가 무슨 말 할지 알고 출연시킨 거 아니냐. 이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다. 저는 이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는 이야기라는 얘기를 몇 차례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정도의 큰 특종을 하게 되면 그 세계 현재 종사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큰 특종은 제값량을 넘어섭니다. 저는 뭐 이렇게 엄청난 특종을 할 수 있는 기자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방송에 앉기 전에 앵커 놀라게 하라고 갑자기 터뜨리는 그런 기자는 많지는 않죠. 특히 이렇게 짜임새 있는 방송에서. 그 방송에서 네. 김어준 씨와 장인수 기자의 그 티키타카를 보면은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왜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는 안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지금 검찰들 내에서 이런 얘기가 오간다라고 하면서 좀 과대 포장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공취모, 그러니까 공소 취소와 지금 보안 수사권 거래라는 표현은 이제 안 썼다고 굳고 그러긴 하지만 그게 거래지 뭐예요. 그게 거래지. 그러면서 이제 이 보안 수사권을 조치시키면 대통령 당신도 퇴임 후에 당할 수 있어. 사실은 그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공소 취소 거래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되게 당혹해한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한가를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 검사들이
그 기소가 됐던 과거의 수사가 됐던 오로지 정치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축소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검사의 존재 이유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같은 잠재적 범죄 피해자 또 이제 뭐 피의자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권이 준수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검찰이 존재하는데 마치 또 검찰에는 특수부 검사들만 존재하는 것 같이 완전히 주제를 줄여갖고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대통령 당신도 도구야 막 이러면서 말하는 게 황당하기도 하고 참 잘못된 인식이구나. 네네. 이거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죠. 예.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본질적인 문제들,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안에서 네, 단지 이 이슈뿐만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검찰개혁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 정부 안으로 낸 법안은 공소청법, 중수청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문제는 유예돼 있어요, 논의가.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네. 그리고 당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정리하자.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나 몇몇 그 당에서 좀 강경파는 요구권도 안 된다. 뭐 이런 입장 차이는 있는데 당장 이슈는 아니에요. 당장 이슈는 공소청법이나 중수청법에 몇 가지 문제 조항들이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런데 그건 기술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문제를 환원해 가지고 이 검찰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야 돼. 라는 식으로 이걸 비화시킬 문제인가. 왜 그러고 있을까 저분들이. 저는 결국 이게 비대해진 플랫폼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사실이나 검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혹이나 거기에 따라붙는 감정적인 어떤 그 이 확산 이런 게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분노의 타겟이 있어야 돼. 그래야 저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그걸로 굴러가야 돼. 저는 이 메커니즘에 아주 충실한 그런 단면이 지금 또 나타났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아주 특화된 사람이 김어준 씨고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플랫폼이에요. 문제는 이게 선출돼서 책임지는 권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 그걸 만들었냐? 정치인들이 만든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총리 다 거기에 나와가지고 취임 인사하고 그 영향력에 기대가지고 본인 정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감당할 수 없이 저게 커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인데도 거기 나가서 민주당 정치들이 하호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상황이면은 저 비정상적인 권력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김어준 씨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아요. 책임을 질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아님 말고예요. 근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집권을 하고 있는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저 비정상적인 영향력에 계속 의존해가지고 뭘 하려고 거기에 줄 서고 인사하라면 일어나가지고 절하고 이러냔 말이에요. 일단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친명계 의원들이 이 공소 취소 거래설은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에서는 우리가 그런 익명의 음모론에 대응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민생 챙기기에도 너무 바쁘다. 그러면서 이제 불쾌한 그 내색을 했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서 민주당에서 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었냐. 이게 진짜 공소취소 거래가 없었다면 완전한 가짜뉴스인데 이거 그러면 분명하게 그 이 법을 통해서 책임을 물어라라고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했어요. 눈치 보여서 못해. 그런데 이제 민주파출소가 있잖아요. 네.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를 신고받아가지고 네. 대응하는 민주파출소에서 어제 액션을 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했느냐? 뉴데일리를 상대로 액션을 했습니다. 장윤수 기자 아니고요. 네, 뭐였냐면 그 장인수 기자 관련한 이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라고 뉴데일리가 물어봤나 봐요. 예. 그랬더니 이제 김현 민주당 소통위원장이 근데 이거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 특정하지 않아서 뭘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뉴데일리가 요거를 제목을 이렇게 따서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파출소의 이율배반, 김어준 방송 조치하지 않기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이제 김현 위원장은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보도 방식이다. 내가 조치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마치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제목을 달았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언론중재위로 가지고 그럼 조처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만요. 말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를 특정하지 않아 뭘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면 그게 조치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내 말이 그러니까는 진짜 뭐 말을 무서워서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제목 뽑았다고 이거는 언중위로 가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 아무 조처를
못 하겠다는 거구나. 그죠? 네, 뭐- 특정이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예, 그거는 예. 조처하지 않을 것이다는 아니지만 조처할 것이다도 아니다. 야, 정말 아 그러면 여기는 어떤 얘기가 어떻게 사실 확인 안 되고 저 뉴스공장에서 나오든 이 민주파출소나 여당에서는 반응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근데 그게 조처하지 않을 것이다는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우리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얘기하면 일단 큰일 나는 거지. 뭐 김어준 공장장이 해명의 취지로 얘기를 했고 예. 또 이게 확 더 불거진 게 그저께 장인수 기자의 그 이른바 거래설 언급이 있었고 어제 만약 그렇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었습니다만 뭐 탄핵 얘기가 나오면서 불이 더 확 네. 붙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홍사훈 기자가 사과를 했어요. 부적절한 언급이었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네. 이런 거래설 관련한 논란이 갑자기 커지면서 공소 취소는 훨씬 더 어려워진 거는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검찰이 공소 취- 못하지. 좀 훨씬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이 거래설 제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목적이 뭐야 이게 도대체? 여기까지 가면 이제 큰 싸움 붙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사실 청와대에서 직접 뭘 하기가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런 거야말로 당에서 좀 먼저 나서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다면 당이 하는 게 맞는데 예. 뭐 우리가 다 알지만은 정청래 대표하고 김어준 씨 일종의 특수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여전히 그 플랫폼이 갖고 있는 위력, 영향력, 지지층 내에 뭐 그런 파급력 이거를 민주당이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지지층 내부의 균열이 좀 사실 깊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법적 대응을 하면 오히려 그 균열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그건 아마 대통령도 당도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친명 쪽에 있는 의원들은 좀 불만인 것 같아요. 왜 당이 이걸 소극적으로 대하냐. 네. 당연히 적어도 장인수 씨한테는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 근데, 공장까지는 못하더라도.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연 할지. 예. 그러나 저는 그 아까 김영남 의원이 얘기했듯이 공감해요. 이렇게 되면은 공소 취소 못 해요, 이제 검찰이. 그럼 거래했다는 걸 자인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훨씬 어려워진 그리고 상황이- 당도 그걸 갖다가 푸시하기가 굉장히 난감해졌어요. 지금 국정조사 하겠다고 오늘 본회의에 뭐 국정조사 요구안 올린다고 하는데 난감해졌죠. 이걸 가지고 탄핵감이다라고까지 홍사훈 씨가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비정상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직권남용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여당이 나서서 직접적으로 검찰을 향한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과연 저 공치모라는 거나 아니면 당에서 하고 있는 뭐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나 정당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친명계 의원들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겠네요. 그런 면도 있죠, 오히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면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 공소 취소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합당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친명과 친청의 선이 보다 정확해지는 것, 보안 수사권도 그렇고 지금 그런 측면도 있네. 그러니까 저기 대통령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소 취소가 어렵게 됐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뭐 표출은 안 되고 있지만 엄청난 분노와 황당함을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짐작이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김어준 또 유시민 작가, 이 유시민 작가의 한 말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든 밟는다 그래서 절대 밟히지 않는다 뭐 그런 취지의 또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요건 확인해 봐야 말하기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네. 민주파출소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아주 네. 파출소가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민주파출소가 당기구죠.
예,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당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결정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뭐 김현 파출 소장인가요? 아무튼 이분이 국민소통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이거 민주당 일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대응할 일이 아니냐. 뉴델리와의 통화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약간 좀 난감한가 폭탄 보네요. 돌리기. 난감한 것 같습니다. 폭탄을 돌리는 거죠. 아, 김어준이 폭탄이고 막 확실히 그렇게 무섭나? 네. 자, 하여튼 뭐 민주당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 처리하는지는 뭐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짧은 뉴스 이야기 한번- 하나만 갈까요? 네. 청와대가 로스쿨 제도와 별개로 사법시험을 통해서 매년 50에서 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한겨레에서 어제 나왔어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바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변 임명으로 입장을 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가 일면에 그걸 그대로 썼습니다. 더 크게 썼어요. 근데 아마 요거는 서류를 하나 받거나 누구 이제 확실한 소스에서 들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이 그 앞서서도 로스쿨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그러면 조금 개혁을 할 만한 지금 타이밍이 온 거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사법시험 부활 이건 사실 그동안도 여러 차례 뭐 얘기는 좀 있긴 했었었는데 이건 저도 제 19대 그 국회에 있을 때 예. 사법시험 부활 법안도 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스쿨 제도를 뭐 없애자는 건 여차저차해서 예. 그 도입은 됐습니다만 예. 그러면 법조인 선발 과정을 로스쿨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냐? 병행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를 사법 시험을 통해서 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지금의 로스쿨 제도라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배출됐겠어요? 변호사 되기가 어렵겠죠. 노무현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스쿨 나와야 변호사 될 수 있다고 하면 변호사 못 됐겠지. 그러니까 지금 로스쿨 제도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네. 네. 그러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이른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통로는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저도 적극 찬동하기 때문에 그때 사법시험 부활 법안도 내고 그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찬성해요 이건. 저는 좀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만약 그렇게 일부 부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법조인 양성제도가 이원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시 출신들은 일테면 법조인의 금수저가 되고 로스쿨 출신들은 가뜩이나 무시받는데 전부 흑수저들이 될 거예요. 반대로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로스쿨이 많이 들지만 네. 로스쿨 나와가지고 지금 뭐 이 일종의 이제 법률 비서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법무법인 가가지고 제대로 변호사 대접도 못 받고 아직까지 문화가 그래요. 사실 출신 아닌 사람들을 별로 인정 안 해주는데 더더욱 그렇게 돼버리죠. 저는 오히려 로스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영남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못 갑니다. 그 학비가 감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왜 로스쿨은 저렇게 비싸야 되지? 일단 그 점에 문제의식이 있고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너무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또 이제 변호사 시험 고시학원이 된 거예요. 계속 정체가 되죠, 그거. 애초에 법조인 양성 제도의 취지가 지금 날아가 버리고 다시 지금 변호사 이 고시학원 비슷하게 돼버린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서야지 이원화는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럼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반드시 그 부작용이 발생할 거여서 오히려 기왕의 로스쿨 제도로 갔다면 이걸 어떻게 고쳐서 해소하려고 그래야지 다시 사시 제도로 거꾸로 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처음에 로스쿨 제도 도입하려고 할 때 네.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는데 거의 뭐 안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추진했어요. 이거 로스쿨 추진한 게 고 노무현 대통령 때죠. 정부 때였어요. 네. 그런데다 지금 막상 로스쿨이 이렇게 그 시행되는 거를 보면 특히 한국의 경우에 등록금 얘기를 하셨는데 등록금은 외국 로스쿨도 굉장히 비싸요. 훨씬 더 네, 비쌉니다. 훨씬이죠, 네, 훨씬. 훨씬 그런데 더 비싸요. 다른 게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비싼 데다가 로스쿨이 제가 이거 굉장히 좀 논란 있는 발언일지도 모르는데 마치도 21세기판 음서제 같이 결국은 돈 있고 또 그 부모 배경에 그 변호사라든지 판검사 그런 배경이 있고 그러면 로스쿨 들어갈 때도
왠지 그런가 하는 의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있어요. 입학 단계에서 제 개인 생각이니까 요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개인 생각을 누구한테 확인하죠? 아니 그냥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지. 네. 왜냐하면은 보면은 그런 집 자제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로스쿨제를 만들면서 변호사의 수입료가 많이 다운된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소위 이제 시험을 부활하자는데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이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요새 그 AI 때문에 말입니다.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변호사가 돼서 주니어 뭐 패럴리걸이라 그러나 네. 들어가게 되면 러스하고. 사실은 그 AI 때문에 네. 설 자리가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은 변호사라든지 의사에 대한 선호가 아직까지 높지만 네. 10년 후의 미래, 20년 후의 미래를 좀 생각해 보면서 정부도 이 변호사 시험을 부활할 것인지 그다음에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겨레에서 이런 대서특필이 나오면서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정신만 차리면 지금 비판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국민의힘으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네, 지나갔는데. 네. 예. 자, 정신 못 네, 차린 국민의힘 우리 이제 비판해 주신 대로 그 국민의힘의 모습들 몇 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니 장동욱 대표 얘기 그냥 듣고 오겠습니다. 내 담긴 내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의원님과 저를 포함해서 107명이 보여준 그 진심 그것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네, 지금 장동욱 대표가 전륜의 증거를 대라 계속 이렇게 네. 사람한테 질문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가 전륜이야? 보여줘. 인적 쇄신 할 거야? 계속 물어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지금부터 선거 때까지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의 징계 논의를 중단하겠다. 아주 대형 선언을 하였습니다. 어차피 징계 꼭 해야 되는 사람은 했으니까 아니면 이제 뭐 그건 그냥 아닌가요? 네, 자기도 마땅치 않겠죠. 가처분으로 지금 다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징계하면 뭐예요? 법원 가서 깨지는. 아니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인적 청산하라고 해서 대상으로 오른 사람들 징계 안 하겠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거죠. 네. 아, 그런 사람도 징계 안 한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아, 뭐 배현진 이런 아니 사람도 그거 안 하지만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청산. 자르라고 요구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자르려면 징계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 아니 인명권자가 당직께서 해촉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장예찬, 박민영, 윤민우, 고성구 이분들 이름이 나오고 있고 이건 인적 쇄신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관심사는 이제 윤갑근 변호사를 공천할 것이냐가 관심사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충북 네. 도지사로 거기까지 공천하면 그냥 윤 어게인인 것이죠. 그거는. 아니 그래서 국민의 진심을 보는 거죠.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 이게 이제 결의문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본인이 정치적 복귀하는 건 어차피 불가능한 거고. 그럼 윤어게인 세력이 공천을 받거나 내부에서 세력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네. 그러면 윤갑근은 아예 공천이 아니고 컷오프를 시키는 게 맞죠. 저 공천 시청을 안 받는다. 왜냐하면 윤어게인의 대표 인물이니까. 근데 아직 놔두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만약에 경선을 붙인다, 공천까지는 둘째치고, 저는 그것도 윤어게인 세력의 정치적 복귀를 허용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 결의문이 아무 내용이 아닌 거고, 아니어도 아무 내용이 아닌데, 장도영 대표는 107명 의원들의 뜻을 존중한다 해놓고 몰리니까 뭐 지금부터 이제 징계는 더 이상 없다 윤리위에. 그다음에 아까 또 뭔 얘기했더라? 뭐 비스무리한 얘기를 하나 더 했던데. 약간 이제 핵심적인 그 후속 조치를 비켜나가는 그런 얘기들로 대충 이 상황을 수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신 또 그 얘기는 했어요. 그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건 이제 아, 친한계를 그건 늘 향해서 한 하는 얘기죠. 말이고. 네. 저 한동훈 따라다니면은 네. 용납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지지율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당 내부 구성원들이 마음이 모여가지고 선거를 치를 만한 전열을 갖추거나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일단 둘 다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까지 오세훈 시장이 등록하는지 안 하는지 이 관심사잖아요, 초미에. 등록 안 하면 꽝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윤어게인이 아니고 장어게인이다. 계속 장동혁의 리스크가 어게인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등록 안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좀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그냥 아예 출마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까지 배수진을 치고 아니면 추가적인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겠죠. 이걸로는 선거 못 치른다. 그리고 어젠가 오세훈 시장 입장문을 낸 게 뭔가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냈는데 네. 첫발 저 뗐다 이 정도로 후속 정도. 조치를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아니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 없는 거죠. 없는 없는 거예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적 청산은 이루어져야 그게 후속 조치가 되는 것인데 장동혁 대표는 예상대로 그런 인적 청산을 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고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물론 저는 지금도 플랜 A는 출마라고 봐요. 다만 국민의힘의 최소한의 변화를 이끌어낸 상태에서 출마가 플랜 A인데 그게 전혀 안 된다. 장동혁 대표가 뭐 꿈쩍도 안 한다. 네. 그럼 플랜 B는 저는 불출마가 분명히 선택지 중에 있다고 봐요. 아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 출마하게 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그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오늘 이제 최고위에서 입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까지가 데드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후보 등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후보 등록 안 하면 나중에 또 오롯이 이 오세훈 책임으로 몰아갈 개연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명분 있는 단계를 밟아야 돼요. 어제 입장 표명했으면 오늘 최고위 끝나고 또 입장 표명을 해야죠. 이거 인적 청산 없이는 보수 정당이 살아남기 쉽지 않다라는 호소문이라도 한번 그 발표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면은 결국은 못한다. 등록 못하는 거죠. 이게 당이 변화할 가능성이 없어요. 아까 그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지금 그 문제가 되는 유튜버에 대해서도 무슨 당을 떠난다 그랬다가 또 뭐 윤 전환길 대통령 씨요? 변호인이 또 뭐 자기를 말려서 들어온다는 둥 해가면서 이게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로 명분 싸움을 하는데 지금 후보로서는 가장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밀리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제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얘기했던 이른바 무슨 뭐 거래설 뭐 이런 네네네. 거잖아요. 그걸 놓고 지금 사실은 되게 세게 붙을 수도 붙은 있는데. 거잖아요. 네. 붙어 있지 이미 네. 한판 붙었지. 이런 일이 다 가능한 게 다 장동혁 대표 덕분이라니까. 사실은 이게 선거가 선대위원장이다, 이제 민주당이. 90일도 안 남았는데 아예 없는 셈 쳐도 되거든 이 상황이면. 그러니까 야당이 조금이라도 좀 위협적이면 절대 이렇게 못할 텐데. 못하죠. 못 싸워요. 이렇게 선거 앞두고 어떻게 이렇게 대판 싸워? 못 싸우지 절대. 근데 오늘 그 조광한 씨인가요? 네. 거기 최고위원이 오세훈 시장이 출마 안 할 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 있다. 플랜 B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 이상규. 지금 출마한 두 사람이냐? 근데 그분들도 중요한데 그분들한테 뭐 신뢰가 될 수 있다 그랬나? 뭐 예의가 아닐 수 있다 그랬나? 누군 카드가 있어요? 다른 카드가 있다는 얘기를 흘린 거예요.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더더욱 모욕적이지. 그러면 그런 어떤 위협 때문에 본인이 등록한 걸로 비춰지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저는 그 정도로 벨이 없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냥 입국 다물고 등록 안 해버리면 뒤집어 써요. 그리고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 지금 선거 치르려고 하는 구청장 후보들, 그렇죠. 뭐 광역기초원 후보들은 우산이 사라지니까 그냥 비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역풍이 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고 뭔가 더 여기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야죠. 공을 다시 넘겨야지 저쪽으로. 근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죠? 오늘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나오겠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오늘 등록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또 또 연기해요. 미뤄지지. 또 추가 등록 받아요. 네, 어쩔 수 문이 없어 지금 활짝 국힘은. 열려 있습니다. 문이 네. 지금. 말이 그렇지.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나 장동혁 대표나 사실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근데 오세훈 시장보다 훨씬 작아요. 그냥 단지 당 대표직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세 보이고 그 권한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어떤 정치적으로 상황을 끌고 가서 뭐 이 기세나 어떤 면에서는 장동혁 대표 솔직히 국민 일반 인지도 조사하면 몇 프로 나오겠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야상까지 입고 지옥 훈련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전두광. 네. 아, 그렇지. 이정현 야산 공관위원장. 문자로 해결돼요. 그게 아니 근데 이제는 우스워지잖아 사람들이 단체로. 지금은 문도 원래 활짝 우스웠어요. 열고 예?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문도 때려 부실 판. 아니 또 오세훈 시장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된 거 그냥 출마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럴 있다고 거면 봐요. 본인도 그럼이죠. 명분을 네.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 뺨 때려주면 울면서 그냥 그만두는 것도 시나리오 있지 않을까. 서울시장 민주당은 지금 열심히 또 경쟁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민주당은 세게 예. 붙어 있죠. 민주당 토론회도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1등으로 어쨌든 여론조사 나오는 게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 3, 4등이 1등을 때리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토론회를 더 열어야 한다. 더 하자.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정원호 후보는 그 당에서 주관하면 내가 하겠다. 근데 이제 굳이 더 나가지는 않을 거야라고 얘기했고요. 작은 설전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박주민 후보가 그 정원호 후보한테 성동구 아파트값 상승시킨 게 집값 폭등한 게 그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까? 라고 성동 이렇게 이야기.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네, 정원호 후보가 부총장이 성동 발전을 이야기하니까 얘기하니까. 아니 치솟는 주택 가격을 조정하고 안정하는 게 서울시장의 본분인데 지금 집값 폭등했다고 자랑해요? 이렇게 공격을 했고 정원호 후보가 아니 내 성동구민의 삶과 성동구의 가치를 키워온 이 나의 노력을 지금 폄훼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주민, 정원호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제일 1, 2위 치열하게 좀 붙는 그런 네, 상황인 여론조사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뭐 TBS인가요? 거기에서 네. 주최한 토론회는 아마 정원호 구청장은 안 나온 것으로. 네. 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으로 뭐 그런 보도도 좀 근데 있던데요. 저는 한 마디만 좀 보태면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저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찍어서 정원호 구청장을 띄운 것도 있지만 기존에 늘 보던 정치인들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런 냄새가 좀 덜 난다.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유능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그것만으로 안 돼요. 이게 잠재적인 대권 주자라는 정치적 기대감이 있어요. 서울시장에게는 늘. 근데 아직 정원호 청장에게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비전이나 그런 정치적 중량감이 없거든. 이게 하나의 변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의원들은 그러면 있느냐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그것도 아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상대 후보 지금 정치 많이 열세요. 전력상으로는. 근데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고 정치를 오래 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오세훈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수일 수 있어요. 서울시장 후보다운 그런 중량감이나 그런 대권 주자로서의 뭐 비전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느냐 정원호에게 그게 정원호 청장이 넘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재보선 하나만 물어볼까요? 그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략적 지역이 나오면 당에서도 전략 공천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들어갈 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질문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러니까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 중인 상황인데 네. 이 출마가 적절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조국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로 당선되지 않았냐. 지금은 판결이 확정 전이기 때문에 저 출마하는데 제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가 더 있지 않을까 사례가? 대통령? 대통령도 파기환송됐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거기다가 난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평판을 이거는 민주당의 이야기하고, 예. 악재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요? 그 예. 이럴수록 조금 더 그러니까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라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 더 스스로 좀 절제. 조심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근데 하는데. 치열한 선거전 양상이면 어렵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지금 국민의힘 만사 얘기하죠. 장동혁으로 지금 깔때기가 장동혁으로 나오면 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저거 의원님 말씀대로 악재가 될 수 있죠. 접전지의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부산시장 이거는 선거 같은데. 대한민국 유권자들이요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지지도가 조금만 올라가면은 망각하는 경향이 아니, 있는 김남준 것 없으면 모르겠는데 김남준 공천 받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김용까지 이거는 좀 오버다. PK 지역은 조금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다른 지역은 예. 뭐 큰 영향은 없을 1, 것 2심에서 같은데. 근데 뭐 5년, 뭐 7년 이렇게 이제 만약 받았으면 5년, 네. 대법원에서 이제 뒤집어지기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못해도 어렵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거는 알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미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이 대법원 올라간 지는 꽤 오래됐어요. 예. 근데 이게 심리가 길어지면서 지금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른바 그게 있어요. 대법원 올라가는 상고 사건 중에 심층 그 분석 대상으로 분류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네. 그건 오래 걸려요. 사실은 제가 보면 이 보석으로 그 나온 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심층 분석 대상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보석이 허가됐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질 가능성도 이거 좀 들여다 봐야겠는데 이런 판단이 1차적으로 있었단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대법원에서 그대로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될지 아니면 파기환송이 무죄 취지로 날지는 지금 대법원 사건 올라간 이후에 경과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는 갸우뚱 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에 올라온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양문석 의원 있잖아요. 오늘 대출 사기업이 오늘 선고가 있습니다. 대법원 이제 확정 판결이 나게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죠.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지금 1, 2심에선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대법원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여기 안산도 재보궐 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대법원 판결이 이제 오늘 나오는 사람이 양문석 의원.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사진 하나 보고 갈까요? 사진 우리가 사진. 너무 맨날 똑같은 그림만 봐가지고 네. 다른 그림 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박찬대 의원, 인천시장 후보에 단수 공천된 박찬대 의원과 함께 인천 새우잡이 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왜요? 오랜만에 보니 이거 체험 삶의 현장 느낌 아니에요? 사진? 아니 근데 새우잡이배 그러니까 네.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떠오르긴 하네요. 예전에 맞아요. 90년대 막 네. 사람들 이렇게 잡아가고. 그러니까 네. 그 너무 새우잡이 한다고. 네,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거 새우잡이 배를 같이 타가지고 우리는 정치적 짝꿍이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출마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인천 지역 선거에서 네. 강화도 쪽 있잖아요. 네. 이쪽이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초강세 맞아요, 지역이에요. 맞아요. 네, 초강세 지역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새우잡이 배를 타고 간 거는 사실 강화 쪽의 어떤 그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쪽에 이제 어민분들도 많이 계시고 워낙 국힘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어떤 데냐면 한 30년 전쯤에는 민주당 쪽은 선거 운동을 못 할 정도였어요. 강화도 이런 데는. 거기가 사실상. 아마 이제 남북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접견 지역이고 그야말로 보수 정당의 초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 당시에 민주당 후보들도 출마를 잘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야당이었죠. 그때만 해도 만년 야당. 그때는 선거 운동도 못한. 특히 이제 DJ 이전에 아예 선거 운동도 못하던 이런 지역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집이 강화인 분이 있는데 전해 들으니까 그 작년에 이제 탄핵이 됐잖아요.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해서 탄핵 인용이 됐잖아요. 자기네 동네가 정말 조용하대.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데. 감히 그냥 서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종편 시청률 떨어지는. 아하, 텔레비 안 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우 잡는 여당 예전 투톱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네. 또 오늘 있습니까? 간단한 뉴스만 전해드리면 정부가 예고한 석유 최고 가격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네. 예. 시장 상황에 맞춰서 2주 단위로 시행을 하겠다. 유가가 안정되면 최고 가격제를 해제하겠다고 하는 건데 일단 1,800원 정도 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유사 주유소 공급 가격에다 이걸 적용을 하기로 할 것 같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1,800원에. 네, 소매가가 아니라 주유소 판매가가 아니라 주유소에 공급하는 정유사의 공급가를 그 정도 순으로 맞추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유소 중에 1,800원 밑으로 팔고 있는 주유소도 아직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데들은 올려야지. 올리겠네. 그 최고
주가를 규제하면 그런 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 가격으로 다 붙어버리는 키 맞추기 좀 게 해주는. 있는데. 네. 일단 워낙 이제 석유 가격이 불안하고 또 많이 오르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급하게라도 이렇게 대책을 좀 내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마 기름 넣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좀 되는 게 마음이 좀 놓이실 것 같긴 하고요. 또 있습니까? 짜투리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짜투리로 갑니다. 네, 사진도 또 예쁜 사진 봐야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가나의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아프리카 정상으로는 처음 방한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11일에 가졌는데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잇는 든든한 교두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보세요. 이름 존 마하마 써 있습니다. 초콜릿에 특별 제작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롯데 제과에서 한정판으로 좀 시중에 팔지 않을까요? 근데 가나 초콜릿을 먹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오랜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이미연 씨가 한번 광고했던 그렇죠. 걸로 예, 기억이 납니다. 가슴품에서 이렇게 가나 초콜릿 꺼냈던. 아재령 나오네요. 아유, 네. 좋았습니다. 네, 가나 자. 초콜릿과 삼성 최신 휴대전화 갤럭시 S26 울트라 선물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 이제 나라에서 생리대를 그냥 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무상 여성분들께? 공급을 하겠다고 여성가족부 성평등부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아마 이제 시범 사업을 해보고 전국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서서 그냥 드림이라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 햇반, 라면 이제 이런 것들 식료품 같은 걸 그냥 준다는 거예요. 네 소득도 따지지 않고 주소지도 따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한번 찾아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냥 드림 센터를 한번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영부인이랑. 근데 2만 원 미만의 뭐 참치캔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이게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 경기도지사일 때 이제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던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생리대까지 얹어가지고 이제 전국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한 번 가면 뭐 한 개씩 주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 근데 이걸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들 필요한 정도만큼 2만 원 이하씩 누가 그거 가져가. 모아서 팔라고 돌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어려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 자주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을 조사해서 그 사람이 복지 대상이었는데 신청을 못했다. 그러면 그걸 연결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쓴다고 하네요. 좋은 제도네요. 복지 네. 대상이 전혀 아니었으면 예를 들어서 박원석 의원처럼 네. 부유한 사람이 네. 이틀에 한 번씩 부유하다는 계속 근거는 찾아가면 뭐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정 드는 거죠. 뭐 계속 라면 햇반 먹으면서. 서로. 기사 나오는 거지 기사. 네. 라면, 참치캔, 또 생리대, 휴지 뭐 이런 정도 햇반 나 이런 것들. 필수품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요거는 이제 뭐 또 이제 얘기를 해볼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전달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농협중앙회장이 진짜 그 농민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권이 엄청나게 많다면서요. 농협. 이 선거 컨설팅하는 분들 보면 그 뭐 지방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없을 때 뭐 하세요? 그럼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고 농협회장 선거가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권을 이분들이 갖고 있으면서 비리를 그동안 꾸준하게 이제 저질러 왔잖아요. 네. 그래서 농식품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가 뽑는 구조인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이 전수로 뽑는다고 했거든요. 직선제. 조합원 직선제, 조합원 직선제. 예,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비리는 더 커질 텐데 규모가. 그러니까 선거판이 더 커지는 건데 그거는. 농협 조합원들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제가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수협이나 축협은 괜찮아요? 근데 다 비슷합니다. 덩치가 그 정도 크진 않잖아요. 아, 여기도 아마 그렇죠. 비슷할 그러니까. 텐데. 워낙 농협이 네.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 단위 농협 조합장 선거는 또 조합원 직선제로 뽑거든요. 근데 선거 끝나고 나면 꼭 몇 명씩 구속돼요. 어느 진짜 지역을 막 아닌 나가고 적이 없었던 것 어느 같아요. 지역을 막 나가고 예. 그만큼 이게 선거가 불투명한데 저거를 중앙회장을 직선제로 하면은 오히려 더 혼탁해질 것 오지마다. 같은데. 네. 하여튼 농협 중앙회 회장 다 이제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대책을 좀 마련한다는 거죠. 네,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소식 하나 전하면 부동산 가격이 강남 중심으로 떨어지고 있다. 실제 거래 보면 청담 루엘이 14억 빠졌다고 하고요. 직전 14억이 거래가보다. 빠져요? 네. 잠실 파크리오가 6억 빠졌다고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14억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100억에서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아마 비싸요? 60석에서 50억으로 아마 실거래가 뜬 것 그게 같아요. 국평이거든요. 9평입니다. 예. 국평이. 9평? 9평, 84제곱미터가 34평. 84제곱미터가 군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그렇게 미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중요한 건 이제 5월 10일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느냐. 지금이야 당연히 빠지죠. 안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의 세를 맞으니까요, 3주택자 이상이면 세율이 82.5%가 되는데 네. 지금은 깎더라도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파는 게 그만큼 이익이니까 뭐 당연히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5월 10일 이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요 정도 뉴스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가나 대통령에게 선물한 갤럭시 S26이 좀 부러우셨다면 요거 한번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갤럭시 S23 FE 네, 요 모델입니다. 네, 아주 좋죠. 그리고 사실 요즘은 23, 24, 25, 26 나와도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폰들이 워낙 요즘 잘 만들어 갖고 다 돼요. 네, 그래서 요거 굳이 뭐 200만 원 넘게 비싼 돈 주고 사실 필요가 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그런 경우에 갤럭시 S23 FE 모델로 요거가 가격이 얼마냐가 궁금하실 텐데 36만 원. 네. 저렇게 싸요? 요즘에서 한번 좀 26이 아니고 23. 23 그래도 FE. 네. 그래도 아니 우리 정호김 의원님 좀 너무 안 저는 놀라시는 것 더 같은데. 오래된 거예요. 네? 너무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뭐가 가격이 30년 이렇게 네. 싼데 네, 싸네요. 아. 싸다. 아니 뭐 그렇게 억지로 놀랄 아니. 필요는 없는데. 진짜 싸다고 아까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네 가지. 바이올렛은 여기 있죠. 네. 네, 바이올렛이 여기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검정색 있고 민트색 좀 이쁜 것 같아요. 민트랑 화이트 쪽이 좀 이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림색, 민트색, 퍼플색, 블랙 컬러까지 네 가지 색깔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가지 색깔 다 갖고 싶으시면 이제 네 개를 같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성능과 카메라, 화면까지 모두 다 잡아버린 36만 원 갤럭시 S23 FE. 요거 저장 용량은 256기가 정도 되니까요. 웬만한 뭐 영상 같은 요즘 또 뭐죠? 그 클라우드에 또 많이 쓰시니까 동영상 많이 찍으시면 어차피 뭐 512기가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256으로 이렇게 싸게 하시고 대신 뭐 월 한 2,000원씩 내는 뭐 그런 건 이제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영상 하단 링크에서 합리적으로 또 안전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은 요쯤에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모셔도 괜찮겠죠?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